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생활용품 속에 독소가 들어있다. 먹을거리의 오염도 문제지만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는 화학제품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화학제품을 통해 몸에 축적되는 환경호르몬은 불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음식을 데울 때 쓰는 플라스틱 용기는 물론이고 향수, 화장품, 세제, 드라이클리닝 약품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그뿐인가? 카펫이나 페인트에도 있다. 이렇듯 환경호르몬의 폐해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특히 인체의 생식기, 내분기, 면역계, 신경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심각한 영향은 정자수의 감소다. 통계상 결혼한 5커플 중 1커플은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의 정자수가 1932년에서 1998년 사이에 1ml당 1억 2,500만에서 3,500만으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1ml당 2,500만이 되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이런 추세를 지켜본 어떤 성급한 과학자들은 70년 후에는 모든 남성이 불임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정자수의 감소로 불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통해 어떤 환경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찾아내고 만약 그런 환경호르몬이 있다면 해독과 해독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만 가임이 된다. 편리한 생활용품은 어떻게 독이 되었나?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환경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 나쁜 영향을 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생활용품에 가장 흔히 쓰이는 소재인 플라스틱을 살펴보자.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쓰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PVC다. 열가속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 수지라고도 한다. PVC에는 가속성을 높이기 위해 향수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향의 지속성을 위해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을 넣는다. 프탈레이트는 향수나 화장품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쓰이는데 유아용 분유, 치즈, 마가린, 스낵용 칩과 같은 식품의 포장 용기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랩을 비롯해 비닐 바닥재나 유화 페인트에서도 발견되고 향수,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매니큐어 등의 생활용품에서부터 어린이 장난감,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 보관용 팩이나 링거 주사의 줄에도 들어있다. 프탈레이트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BBP는 에스트로제닉 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반응해 문제를 일으키고 남자에게는 정자를 만드는 기관인 정소에 영향을 미쳐 비정상적인 태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BBP가 투여된 2세 수컷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최근에 실행된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인체 실험에서는 불임 클리닉을 찾은 16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정액과 소변의 MVP 농도를 비교했더니 MVP 농도가 높을수록 정자의 수와 운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프탈레이트 중 DBP와 DHP는 종이나 마분지로 포장된 케이크, 유지류, 단과류에서 발견되는데 영국 농수산식품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육즙 소스나 초콜릿 케이크, 햄버거는 말할 것도 없고 15개 브랜드의 유아용 조제 분유 중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0.2g이나 됐고 BBP의 최고 농도는 0.25mg이나 됐다. 가장 심하게 오염된 유아용 분유에는 1일 섭취량이 0.023mg 정도로 추정되는 에스트로제닉 활성 물질이 들어있었다. 이 양은 쥐의 정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양의 4분의 1이나 된다.
프탈레이트는 버려져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와 식수를 더럽힘으로써 먹이사슬의 가장 처음 단계를 오염시킨다. 이것은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엄마의 호르몬 불균형. 대부분의 환경 독성 전문가들은 우리는 여성 호르몬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쌍둥이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가임이 어려운 환경에서 인공 임신을 하기 때문이고 여성스러워지거나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는 문화적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스펙트럼 장애아들 중 남아의 수가 특히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남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여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외에 여러 가설이 존재한다. 뇌 구조적으로 볼 때 여아들은 감정적으로 동정심을 쉽게 느끼고 그 영향으로 여러 사회적 상황에 잘 대처하는 반면 남아들은 시스템적인 구조로 외부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이 높다는 가설이 있다. 자세히 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남아들은 극단의 남성 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아들은 남성 뇌의 특이한 구조나 기능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엄마와 아빠로부터 동일하게 X 염색체를 받는데 XY 염색체를 가진 남아들에 비해 XX 성 염색체를 가진 여아들의 경우 아빠에게서 받은 X 염색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가설도 있다. 기능성 신경학에서는 태아의 뇌 발달 과정에서 성호르몬 문제로 인해 남아 특유의 뇌로 형성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남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유추한다. 이러한 가설들 중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태아의 성호르몬이 원인이라는 가설이다. 착상 후 유전 정보가 남아로 결정된 후 남아의 뇌로 발달하는 데 문제를 겪는 것이다. 그럼 성호르몬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 누구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산이다. 포화지방산을 적게 섭취하면 인체는 그 부족분만큼 간에서 합성해내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 성호르몬의 급작스러운 불균형이 야기된다. 성호르몬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자폐증 연구센터의 사이먼 바론 코엔 박사에 의해 처음 밝혀졌는데 양수의 남성 호르몬 증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양수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임신 3기의 코티솔은 태아의 폐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평상시보다 두세 배 높아진다. 그런데 엄마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 코티솔이 태아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증가하면 태아의 성호르몬 균형은 깨지게 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뇌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RORA라는 유전자에 각각 작용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RORA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은 반대로 RORA 유전자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RORA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뇌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반응을 제어한다. 밤과 낮을 구분하는 24시간 주기에 관여해 잠을 잘 자게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쥐 임상실험에서 RORA 유전자의 감소는 자폐 성향이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ORA 유전자의 농도가 낮다 해도 여아가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RORA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여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남아들보다 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RORA 유전자가 단독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아들이 임신 중인 어머니의 호르몬 변화에 더 취약하며 이는 최근에 잠복고환이나 요도하열과 같은 외적인 남성 형태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중금속 오염이나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뇌 기능 손상이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생의학 치료 전문가들이 많다. 중금속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 호르몬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오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오염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로 비교한다면 어떤 이는 중금속 오염의 영향으로 심각한 증상과 커다란 피해를 입는 반면 어떤 이들은 증상이나 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신체의 면역 기능이다. 면역계가 중금속이나 외부의 환경 호르몬에 민감하지 않다면 만성 염증 반응, 알레르기 반응, 뇌세포 파괴가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체내에 잔존하는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될 것이다. 중금속의 오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오염의 정도가 표본 정상에 비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알 수 있는 모발 검사가 있긴 하지만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게 문제다. 괴짜는 괴짜를 낳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2002년 5월 6일자를 보면 내시 메데레인 기자가 쓴 기사 자폐증의 비밀이 눈에 들어온다. 그 보도는 미국에서 연일 증가하고 있는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IT 업체나 벤처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폐아의 수가 1987년 4,000명에서 2002년 18,000명으로 15년간 4배나 증가했다. 2001년에 월간지 와이어드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아스퍼그 증후군 아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지적 능력은 높지만 사회성이 약한 괴짜들이 많아지는 실리콘밸리의 현상을 괴짜 신드롬이라 정의했다. DSM-4판에 의한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 1.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2.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사물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물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3. 신경심리학적인 평가에서는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4. 운동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균형적으로 발달한다. 5. 특정 감각을 선호하거나 혹은 매우 거부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6월 2일자에서 아스퍼거스 증후군 성향의 성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을 파헤친 부적응자 찬양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의 대표들이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내용과 이런 괴짜들이 어떻게 기업을 일구고 성공하는지를 분석한 내용도 언급되었다. 더불어 IT 업계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집중력 장애,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인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풀어나간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자폐 성향 천재들 2001년 와이어드에서 처음 정의된 괴짜 신드롬은 미국 IT 기업의 집약지인 실리콘밸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된 혹은 진단할 수 있는 괴짜 같은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 현상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중 한 사람인 피터 티엘은 지난 10년간 만들어진 IT 기업들에 대해 그 회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폐적,
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전 직원인 이샨 왕은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그버거에 대해서 그는 아스퍼거 증후군 성향이 있어서 직원들과 얘기할 때 듣고 있다는 피드백을 잘 주지 않는다 라고 썼다. 미국 최고의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크 이스트 리스트는 이 창업자인 크레이그 뉴마크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이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수학자들은 공통된 아스퍼거 증후군의 성향을 보인다. 특정 주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1년의 방법을 한번 정해놓으면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강하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자폐증 연구센터의 사이먼 바론 코엔 교수팀은 지난 20년간 자폐증과 성 차이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자폐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지만 뇌의 체계화 능력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이먼 교수와 동료 연구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밝힌 2001년 논문을 바탕으로 성인의 자폐 성향을 측정하는 자폐 스펙트럼 지수 검사를 만들어 발표했다. 자폐 성향이 있을수록 점수가 높은데 특정 관심사에 집착하고 숫자 계산 능력과 시각 정보에 대한 기억력은 뛰어나지만 사회성이 일반인에 비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자기 나름의 패턴화나 독특한 분류 체계를 가지게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보다 특이하며 이를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많다. 이 점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들이 각광받는 이유다.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은 아이들. 와이어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만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IT 업계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수학과 과학, 유전인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가설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회사나 IT 업계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서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임상적으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을 보면 부모들이 IT 업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배우자를 선택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교수의 연구팀의 연구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성향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IT 도시인 아이트호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비슷한 인구를 가진 다른 두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비해 자폐 성향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2배에서 4배가량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사이먼 교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을 조사해보니 수학, 물리학,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비해 자폐증을 가진 친척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커서는 그 영재성이 자폐 성향의 하나였다고 진단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타임에 소개된 토미의 경우 8세가 되어서야 정신과 진단을 받고 토미가 가진 독특함이 아스퍼거스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토미의 쌍둥이 형제인 제이슨과 데니 또한 2년 전에 자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쌍둥이는 몇 마디 말을 곧잘 하다가 그 후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대신에 부숴버렸으며 말하는 대신 괴상한 고음을 뱉어냈다. 토미와 제이슨, 데니의 부모는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전형적인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유전되는 자폐, 치료는 가능할까? 살펴봤듯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성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유전성 질환이라면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의 부모 대부분이 정상일까? 센터에 자녀의 자폐 성향 문제로 내원하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지극히 정상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중증 자폐
갑증일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편이라 유전적으로 전이될 확률은 적은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유전병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자폐증 아이의 부모들은 교육 수준이나 생활 환경이 좋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렇다면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예전에 비해 진단율이 늘거나 사회적 인식이 증가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판명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 유전자만으로는 자폐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결정짓는 환경적, 신경학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 중에서 최근까지도 절대적 요인으로 꼽혀온 것이 유전적 요인이다. 과학자들은 유전적 코드의 결함으로 인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절대로 치료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뇌과학이 발달하고 유전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들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한때 부모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노력은 계속되었고 진전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유전자 자체나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결합에서 비롯되고 유전자를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혀지면서 희망은 절망감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유전적 코드의 결함을 찾아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한때의 희망은 헛되지만은 않았다. 희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결정짓는 특정 유전자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전적 구성인자들이 가족 계통에서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가족 중 형이나 남동생이 이상한 반복 행동을 하거나 수줍음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고 여동생은 언어의 문제를 보이거나 사회성이 눈에 띌 만큼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의학 유전학 저널에 의하면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한 자폐는 증후군성 자폐로 전체 자폐 스펙트럼의 5에서 15%를 차지한다. 나머지 85에서 95%는 유전적 변이가 아닌 외부 환경 변이에 의한 비증후군성 자폐 혹은 원인 불명 자폐다. 그렇다면 자폐 스펙트럼은 유전적 소인보다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다른 요인이란 무엇일까? 유전의 영향은 40% 이하, 희망은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전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 명이 자폐면 다른 한 명이 자폐가 될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1977년 미국 소아심리정신의학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를 관찰한 결과 한 명이 자폐일 경우 다른 한 명도 자폐가 될 확률이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은 60에서 95%라고 발표했다. 물론 22명의 일란성 쌍둥이와 20명의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논문 이후로 전문가, 의사, 후속 연구의 연구원들은 자폐는 유전된다 라고 굳게 믿었다. 아직도 이 믿음은 깨지지 않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필자가 아는 어떤 의사 역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자녀의 자폐 증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 희망이 없으니 아예 치료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그러나 자폐는 유전된다는 믿음은 2011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해 철저히 깨지고 말았다. 1977년의 연구 논문과는 달리 2011년 발표된 논문은 384명의 일란성 및 이란성 쌍둥이를 대규모 단위로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1977년의 연구 성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유전적 변이의 영향은 40% 이하인 반면
환경적 변이의 중요성이 60% 이상이라는 결론이었다. 즉,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 자라나는 환경이 동일하면 일란성 쌍둥이만큼 둘 다 자폐로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유전자가 같아도 환경에 의해 유전적 성질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혹은 그 유전적 변이를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은 후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발달 과정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유전자를 다시 발현시킬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유전자적 소인이 명확한 15% 미만의 증후군성 자폐도 유전자가 재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유전자가 발현되면 유전적 소인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나머지 85에서 90%를 차지하는 비증후군성 자폐는 치료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공립대학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는 선천적 질병이 한 가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기존의 확신을 무너뜨렸다. 기존의 분자 유전학 연구에서는 헌팅턴 무도병, 근위축증, ADHD, 자폐증의 원인 유전자를 발견하는 데 매진했는데, 킹스 칼리지의 쌍둥이 연구에서는 쌍둥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춰 쌍둥이 중 한쪽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일지라도 질병이 생길 때는 최소한 550여 개가 넘는 유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유전자만으로는 개인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고작 0.1% 정도만 설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그 병인을 잠재우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요인이 충족될 때 발현되는데, 평생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의 연구처럼 후성 유전체에서 찾았다. 후성 유전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전자의 행동 양식과 패턴이 변화할 수 있는 생체 작용이다. 그 생체 작용의 중심에는 DNA에 달라붙어 DNA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메틸 화학 원소가 있는데, 유전자에 메틸 원소가 결합되는 메틸화가 일어나면 몸속에서 유전자의 활동이 억제되거나 약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강화될 수도 있다. 메틸화는 생활 방식이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이어트, 질병, 노화, 외상,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흡연, 양약 등이 주 원인이다. 결국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도 메틸화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유전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메틸화를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은 이 중요한 메틸레이션 과정에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3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후성 유전학이 준 희망. 후성 유전학이란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고유의 유전자 성질이나 아미노산 서열보다는 환경에 의해 변이되고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는 학문이다. 전통 유전학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나 유전자의 염기 서열에 관심이 있지만, 후성 유전학에서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보다는 유전자의 발현에 더 관심이 많다.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100% 같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성 유전학은 1940년대 콘랜드 웨딩턴에 의해 발달되기 시작해 최근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전자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질환이나 암의 변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증거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인간의 유전자 중 신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는 유전자는 3%에 불과하다. 단 3%의 유전자를 공통 분모로 하여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97%의 DNA의 전원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를 하면서 실제 발현되는 유전자 단백질의 형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0% 같은 유전자를 가져
가져 같은 유전자 코드로 이어진 일란성 쌍둥이들도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한 아이는 우울증을 겪고 다른 아이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세대에게 받은 유전 형질이 어떤 것이든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의 형질은 추후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는 후성 유전학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유전적 발현을 위해 뇌에 꼭 필요한 것은 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소로는 자극과 영향이 있다.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뇌 기능만 생각하고 치료의 기본이 되는 자극과 영향을 제외한다면 신경 가소성을 통한 뇌 기능의 개선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경 가소성이랑 플라스틱이 외부의 압력이나 열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신경계에서 자극에 의해 기억과 학습, 운동 등 뇌 기능이 적응되거나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뇌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뇌를 자극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뇌의 불균형이 개선되면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빠르면 3개월 만에 더 이상 자폐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후성 유전자에 바탕을 둔다.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자세히 다룬다. 행동요법은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 이 책을 처음부터 읽어온 독자라면 이해하겠지만 스펙트럼 장애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행동장애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행동장애라 믿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행동이나 증상을 없애고 어느 환경에서나 사회에서 용인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의 기본이라고 여겨졌지만 행동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행동을 보정하거나 교육하는 치료들은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부모들의 바람만큼 해결해 주지 못한다. 행동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ABA 치료, 선라이즈 프로그램이나 토마티스 요법, 베라르 요법, 알렌 테라피 등은 자폐를 포함하는 스펙트럼 장애는 행동장애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아이가 보이는 정상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의 원인들을 미숙한 뇌 발달, 부모의 양육 태도, 심리적인 원인, 청각계 손상, 시각계 손상 등과 같이 눈으로 관찰되는 증상만 살펴보고 임상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행동 증상에 초점을 맞춘 치료이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스펙트럼 장애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ABA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ABA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스키너가 실험했던 동물 대상의 행동 수정요법에서 착안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인 이바 로바스가 발단시킨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한 행동 수정요법이다. 아이가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하면 잘했어 라고 말하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아이가 상동 행동과 같은 자폐 행동을 보이면 강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자폐 아이들은 사회적 의사표현에 서툰 것일 뿐 동물처럼 고등적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는 최근에 자폐로 살아왔지만 성인이 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여러 자폐 환자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스펙트럼 장애는 행동장애가 아닌 신경행동장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이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결과는 신경, 즉 뇌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폐를 포함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행동장애라고 생각해서 ABA와 같은 행동수정요법을 최선의 치료법으로 여겨졌지만 자폐가 신경행동장애라고 밝혀진 지금도 행동수정요법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은 옳지 않다.
치료사들이 보상으로 주는 매개체도 자폐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통 아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 캔디, 주스와 같은 간식을 보상물로 주는데 이 식품들은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식품이다. 이런 보상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3부에서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목적에 부합하고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2장 내 아이의 특별한 뇌 이해하기. 대뇌의 불안정한 시소놀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적, 환경적, 신경학적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전적 원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왔다. 물론 유전적 원인이 자녀들에게만 전달되지만 절대적이진 않으며 갈수록 환경적, 신경학적 원인들이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전적 원인이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뇌 재활로 유전적 형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뇌기능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신경가소성의 핵심이다. 흔히 자극치료는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 기능만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경가소성은 세포 내로 전달되는 자극을 통해 유전자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CIEGR을 통해 신경핵 등의 세포 내 구조물을 재생회복시킬 수 있고 그렇게 구조가 바뀐 부분은 영속적으로 지속된다. 신경학적 원인에서 신경파괴 주범은 뇌의 염증 반응이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좌우 뇌의 기능 불균형이다. 최근 많은 논문들에서 ADH를 비롯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능 이상, 특히 좌우 뇌의 기능이 불균형하게 발달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중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논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 뇌의 기능적 연결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측두엽 중간 부분과 상내측 전두가 정상인들보다 비활성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대뇌의 기능 불균형. 스펙트럼 장애는 뇌세포 자체나 구성보다 뇌세포 간의 연결이나 뇌의 기능 상태가 좌우한다. 뇌의 기능 불균형은 전문 용어로 기능적 단절 증후군이라 하는데 좌우 뇌의 연결이 단절된, 즉 기능상의 문제 때문에 좌우 뇌가 정상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뇌 기능 불균형 는 1960년대부터 논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뇌는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방구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른데 좌우 대뇌 방구가 기능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소통 또는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뇌 기능 불균형이라고 한다. 이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뇌과학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신경학적 질환들이 뇌의 모양, 즉 뇌의 구조적인 형태 변화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뇌의 조절 능력과 같은 기능과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뇌에는 100억 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으며 각각의 뇌세포는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를 통해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 감각을 인지할 때 좌뇌는 몸의 오른쪽 감각을, 우뇌는 몸의 왼쪽의 감각을 인지한다. 운동 명령 체계도 오른손을 움직일 때는 반대쪽에 있는 좌뇌에서 명령을 내려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한다. 그래서 뇌출혈 혹은 외상사고로 뇌를 다치면 문제가 생긴 뇌의 반대쪽 근육 조절에 이상이 나타난다. 특히 각각의 대뇌는 반대편 신체의 지각과 운동을 담당하며 같은 쪽의 자율신경계 및 고정근, 불수의근과 같이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들을 조절해 근육의 톤을 결정한다. 그렇기에 대뇌가 조절하는 반대쪽 신체의 지각과 운동 기능, 그리고 같은 쪽 자율신경계 및 근육의 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면 대뇌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대뇌의 역할을 알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보인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처음 진단을 받으면 MRI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MRI상으로 뇌의 구조적 차이를 확연히 구별하기는 힘들다. 물론 MRI의 최신 기법으로 DTI가 이용되면서 되뇌피질 신경다발의 연결 상태나 신경 경로의 좌우뇌의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대뇌의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고와 인지,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각기능, 운동기능, 자율신경계로 분류해서 모두 다 살펴보아야 한다. 스펙트럼 장애아들의 경우 이 영역들에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검사나 상담에서는 사고 및 인지 기능을 제외하고 주관적인 심리 분석이나 부모의 관찰에 의존한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뇌의 문제로 인한 질환으로 보면서 실제로는 뇌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일례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동공 크기가 크게 차이 나면 자율신경계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지는 왼쪽과 오른쪽 종아리 근육의 경직도를 비교해보면 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까치발로 걸었으며 대뇌의 어느 영역에 문제가 있어 아직도 보행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눈을 감고 바로 서게 했을 때 바로 서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넘어지는 것은 균형 감각이나 손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이처럼 좌우 뇌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뇌 기능 불균형 여부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좌뇌와 우뇌의 역할. 좌뇌와 우뇌는 대뇌가 조절하는 신체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따로 작동하거나 함께 작동함으로써 오감 외의 위치 감각과 균형 감각, 전정 감각의 정보로 사회성의 기본이 되는 얼굴 표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한다. 이 중에서 전정 감각은 다른 감각들보다 먼저 발달하는 감각으로 안구 운동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며 추 균형 감각, 운동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좌뇌는 언어의 뇌라고도 하며 언어 중추가 자리 잡고 있다. 좌뇌가 발달하면 논리적, 합리적, 수학적, 이성적, 실용적, 직선적, 긍정적 사고가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우반신의 운동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우뇌는 이미지 뇌라고도 하며 비논리적, 공간적, 남성적, 부정적, 창조적, 직관적 사고를 관장하고 우울감과 관련이 있으며 좌반신과 대근육의 운동을 담당한다. 기억을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파일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우뇌의 능력을 패턴 인식력이라고 말하는데 아이가 부모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우뇌의 공간 인식 능력은 사물의 위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으로 인간으로서의 직관을 발달시키고 학습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 좌뇌의 우뇌가 근본적으로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지만 좌뇌는 언어뇌, 우뇌는 이미지뇌로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돕는다. 수학을 일반적으로 좌뇌의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수학에서 계산과 같은 대수는 좌뇌에 좀 더 많이 의존하고 함수, 도형, 측정, 기하는 우뇌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을 좌뇌 혹은 우뇌의 영역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음악도 단순히 우뇌 영역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단조로운 박자나 리듬은 좌뇌가 좀 더 관여하고 음정이나 소리의 강약은 분석을 위해 우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청각 인지에 있어서도 20에서 2만 헤르츠의 가청 주파수 중 언어를 담당하는 주파수 대역은 좌뇌로 입력되고 배경음이나 자연의 소리와 같이 언어보다 낮은 대역의 주파수들은 우뇌로 입력되어 소리를 통한 공간 인지를 돕는다. 좌뇌와 우뇌는 각기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다. 인간의 행동과 감정은 급박한 위기에 처하면 생존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는 뇌의 조절에 따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다가가거나 피하게 되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애정관계, 교우관계, 돈, 명예 등에 있어 개인의 동기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많지만 인간의 감정은 6가지로 압축되며 이 6가지 감정은 뇌의 대응과 관련해 두 부류로 나눈다. 이상적인 행동이나 감정 패턴은 양쪽 뇌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협조할 때 실현된다. 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해당된다. 뇌 기능 불균형의 신호들. 이처럼 뇌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뇌의 각 영역에 연결하는데 만약 해당 영역의 기능이 약하거나 시냅스의 연결이 문제가 있다면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진다. 다타, 바, 파, 차 음들을 소리내보자. 이런 음들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거나 혀가 이에 닿으면서 아주 짧게 소리가 나는데 짧은 시간에 소리를 인지해야 하는 이 발음들은 소리가 약하면 혼동되기 쉽다. 특히 뇌 기능이 불균형이 있는 경우 좌뇌와 우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뇌는 파열음을 인지하지만 속도가 느린 뇌에서는 파열음을 조금이라도 늦게 인지하면 청각인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언어인지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뇌 기능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 되어 언어 지연이 생기는 것이다. 뇌 기능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비율이나 속도로 좌우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하는 3개의 발달 시계를 가지고 있다. 육체적 시계, 행동, 감정적 시계, 사고, 인지적 시계인데 이 시계들은 자신이 의식하던 못하던 간에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 뇌 기능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처럼 양쪽 대뇌의 일부 영역에 발달이 지연되면서 일부 대뇌의 기능이 정체되거나 아스퍼거 증후군과 ADHD처럼 한쪽 대뇌는 정상이지만 다른 쪽 대뇌의 기능이 지연된 형태로 표현된다. 양쪽 대뇌 기능이 정상인데 한쪽 대뇌 기능이 우월하게 활성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뇌 기능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채는 능력이 떨어진다. 대근육 운동 및 소근육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원시 운동 반사가 지속된다. 안구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사회 적응력이 떨어진다. 감정 표현이나 반응이 비정상적이다. 감각 처리 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2차적 면역 문제가 생긴다. 심장 박동이 빠르고 소화기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다. 음식에 과민성을 보인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학습과 관련해 장애 증상들이 생긴다. 인지장애 증상들이 생긴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스펙트럼 장애의 감각 문제가 감각기관 혹은 그 감각의 수용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감각기관과 뇌로 연결되는 뇌신경이나 신경경로의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신경계의 경로는 이미 감각 수용기가 외배엽으로 분화되는 착상 3주부터 발달된 상태이다. 신경계의 미숙한 발달보다는 급격한 발달과 분화로 인한 뇌 기능 불균형이 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 자극을 통해 감각을 발달시키려는 시도는 신경계의 미숙한 발달을 돕는다는 관점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만 치료면에서 효과가 없다. 우리 아이는 좌뇌형일까 우뇌형일까? 정상 범주의 뇌 기능 불균형 알아보기. 좌뇌와 우뇌의 개별적 특이성으로 볼 때 유전적으로 남성은 우뇌의 특이성을, 여성은 좌뇌의 특이성을 띌 확률이 높다. 이런 특이성에 따라 본인의 뇌가 사고, 인지, 분석, 결정,
감정 조절, 행동 조절, 운동 조절 등에 있어 어떤 뇌를 좀 더 우성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이성을 좀 더 개발할 것인지, 열성인 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반 성인이나 아동의 경우에도 좌뇌와 우뇌의 기능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스펙트럼 장애라고 한다면 좌뇌와 우뇌의 기능적 차이가 원인일 테고, 정상 범주에서 좌우 뇌 기능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범위이니 안심해도 된다. 뇌 기능의 발달에도 순서가 있다. 뇌 기능의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발달 지표가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운동 발달에 있어 14개월이 되어서도 걷지 못한다면 뇌의 운동 담당 영역의 발달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뇌의 일부 영역에 발달이 지연되더라도 뇌는 발달 과정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영역이 있어도 뇌는 되돌아가거나 기다려주지 않은 채 순차적으로 무조건 발달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기는 것을 뛰어넘고 바로 걷는 아이들은 추후에 보행이나 운동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뇌는 보행이나 운동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을 스스로 재활시킬 수도 없으며 그 영역이 발달하기를 기다리며 기어다니는 시기로 돌아가거나 기는 것을 다시 반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달 단계에서 뇌의 일부 영역의 발달이 지연되면 좌우 뇌 불균형이 가속화된다. 그 이유는 원래 좌우뇌가 동일한 속도로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좌우뇌의 발달 시기가 다른 이유는 좌뇌 혹은 우뇌를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려는 뇌의 진화적 특성 때문이다. 생후 초기부터 언어 발달이 가속화되는 만 2세까지는 우뇌가 눈에 띄게 발달하고 만 2세부터는 좌뇌가 급속도로 발달한다. 그런데 뇌의 발달에는 진보만 있는 게 아니다. 뇌의 급진적인 발달과 양쪽 뇌의 불균형적인 발달의 영향으로 퇴행을 겪는 시기가 있다. 그 퇴행이 어떤 아이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어떤 아이에게는 미세하게 드러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들의 뇌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다가 만 2세 시기에 퇴행을 많이 보인다. 특히 우뇌의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보통은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지낸다. 그러다가 뇌의 기능 불균형을 치료하는 운동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폭해진다. 그 이유는 우뇌 기능 이상으로 감춰져 있던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를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당황한다. 이런 변화가 그 아이의 연령에는 맞지 않지만 뇌의 일부 영역의 발달이 지연된 아이가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니 6세 아이가 3, 4세 아이처럼 성질이나 화를 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를 반드시 일깨워줘야 한다. 한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 예방접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으로 손꼽히며 이슈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예방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예방접종을 기피한 후 예방접종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두 같은 질환들의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예방접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생후 초기에 면역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아이가 맞는 예방접종 횟수가 더 큰 문제다. 아이의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열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예방접종을 피하고 부모가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의사들은 이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은 과거의 일일 뿐이다.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멀쩡하던 아이가 하루에 2-3가지 이상의 예방접종을 한 후 퇴행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은 아이가 건강할 때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뇌의 발달은 한 단계 한 단계씩 뇌에서 프로그래밍 된 순서대로 더디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차적인 발달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발달이 덜 된 영역 때문에 다음 단계의 발달이 영향을 받는지를 항상 주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언어가 되지 않는다면 언어 습득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 발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뇌 발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단계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단계를 충분히 발달시킨 후에 자연스럽게 언어가 발달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사회성은 이론적인 학습이나 반복적인 연습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뇌의 거울신경세포가 정상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 언어와 사회성은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통해서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극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었을 때 하위 단계의 기능부터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치료의 환경기가 분명 존재한다. 조기에 발견하고 아이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